자, 고전시가 작품 분석 시간으로는 오늘이 22번째 시간인데,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너희한테 예고했던 작품인 송순의 면왕정가. 자, 이 작품을 가지고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오늘 우리가 볼 이 면왕정가라는 작품이, 자, 올해 이 작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던 고전시가 작품으로서는 마지막 작품이 될 건데, 자, 워낙 중요도가 높은 작품이기도 하고, 2010년에 수능에 출제가 되고 나서 아직 재출제가 안 된 작품이야. 뭐, 시조와 가사라고 하는 어떤 갈래를 다른 갈래에 비해서 워낙 중점도로 출제하는 수능에서는 자, 올해 출제하기에 딱 좋은 작품이지. 자, 거기다가 또 의미심장하게 전문이 다 실려있기 때문에 예사롭게 보이진 않아.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적지 않은 분량이고 전문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 일단 작품 제목을 보니까 면왕정가라고 작품 제목이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정보는 상황 정보나 내진 정서와 태도와 같은 어떤 반응에 대한 정보. 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중요한데, 자, 우리가 작품의 제목에서는 그러한 어떤 정보들을 담고 있는 것 같진 않아. 자, 근데 일단 정이라고 했으니까, 자, 정자와 관련된 노래인가 본데, 자, 그러면 면왕정이라고 하는 정자와 관련된 노래겠구나. 자, 이렇게 정리를 너희들이 머릿속에 잡고 읽으면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바로 한번 읽어보기 시작해보면, 자, 무등산 한 활기 매이 동다이로 뻗어이셔. 자, 멀리 떼쳐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자, 무변대하에 무슨 짐작을 하노라고 일곱 구비가 한데 뭉쳐 무득무득 벌려졌느냐.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무등산의 한 활기, 활기라고 하는 건 줄기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자, 무등산의 한 줄기산이, 자, 매는 산이니까, 자, 줄기산이, 자, 동다이로 뻗었대. 동다이 할 때 다이는, 자, 어디 쪽 이렇게 방향을 생각하면 될 텐데, 자, 그럼 무등산의 한 줄기산이, 자, 동쪽으로 뻗어 있었나 봐. 그 산의 동쪽으로 뻗어 있었고, 자, 그래서 무등산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 제월봉이 됐대.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활기산, 줄기산이 제월봉이 되겠지. 이 제월봉이란 봉우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무변대하에, 자, 무변대하라고 하는 것은, 자, 끝없이 펼쳐져 있는 넓은 들판을 얘기하는 거야. 그 들판에 무슨 짐작을 하노라고, 자, 일곱 구비가 한데 뭉쳐 무득무득 벌려졌느냐. 자, 그러면 그 제월봉이라고 하는 게 일곱 구비로 되어 있는 봉우리인 것 같아. 자, 그런데 그 일곱 구비가 한데 뭉쳐서 무득무득 벌려져 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 이 무등산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그 제월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가운데 구비는 군기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갖게어 머리를 얹혀시니.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아까 일곱 구비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 자, 일곱 구비 중에서 가운데 구비가, 자, 군기든 늙은 용이, 자, 군기라고 하는 건 구멍인데, 자, 이 구멍 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갖게어서 머리를 얹어 놓은 것 같아. 자, 잠을 자다가 갖게어서 그 깬 머리를 얹어 놓은 모양새다. 이런 것 같아. 자, 그럼 일곱 구비 중에서 가운데 구비가 지금 이렇게 늙은 용이라고 하는 대상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표현이 된 것이다. 자, 이렇게 너희들이 머릿속에 정리하면 될 부분인데, 자, 일곱 구비로 되어 있는 제월봉. 자, 그 중에 가운데 구비가, 자, 구멍 속에 들어있는 늙은 용이, 자, 잠을 막 깨어서 머리를 얹고 있는, 자,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 정도로 너희가 이해를 하면 될 부분이야. 자, 그 밑에 이어서 보니까, 자, 너른 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자, 정자를 얹었으니, 자, 구름 탄 청하기 천리를 가리라 두 날개를 벌려놓은 듯하다. 이렇게 돼 있어. 자, 넓은 바위가 있고 그 바위 위에 송죽이 있었는데, 자, 소나무와 대나무가 있었는데, 자, 그걸 다 제거했나 봐. 해치고, 자, 정자.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이렇게 넓은 바위에 지금 여기 소나무와 대나무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 해치고 나서 그 위에 정자를 얹었대. 자, 근데 우리가 작품 제목이 면왕정가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정자가 지금 이 작품 속에 제목이 나와 있는 면왕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그렇게 그 정자를 넓은 바위 위에다가 세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바위 위에 정자를 이렇게 세웠나 보지. 자,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그 모습이 구름 탄 청하기, 자, 천리를 가겠다고 두 날개를 벌리는 듯 하다 그랬어. 자, 근데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지붕 모양을 보면 이렇게 정자의 지붕 모양이 꼭, 자, 천리를 가겠다고 하기, 두 날개를 쫙 펼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보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청하기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정자, 이 면왕정의 사실상은 지붕을 얘기하는 건데, 그 지붕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 우리가 처음 읽었던 무등산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까지 우리가 두 날개를 펼치고 있는 듯 하다. 자, 여기까지가 가사라고 하는 갈래 자체는 보통 서사, 본사, 결사라고 하는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까지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사 부분이다 이렇게 봐. 그러면 이 서사 부분은 일단 면왕정이 위치하고 있는 제월봉, 자, 그 부분에 관련된 노래인데, 자, 제월봉의 가운데 구비가 늙은 용의 머리 같고, 그 다음에 그 세웠던 면왕정은 푸른 학이 어디를 가겠다고, 천리를 가겠다고 두 날개를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서사 부분에서 포인트는 잡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어서 본사 부분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자,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자, 정자 넓은 들에 오롤이 퍼진 듯이, 자, 넓거든 깊노라 푸르거든 희지 마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옥천산 용천산에서 내린 물이 정자 넓은 들에 오롤이 퍼졌다라는 말은, 자, 이런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정자가 있는데, 자, 정자 주변으로 두 줄기의 물줄기가 이렇게 있나 봐.
자, 근데 하나는 지금 표현된 것처럼 자, 옥천산에서 내려온 물이고 자, 또 하나는 용천산에서 내려온 물인데 자, 이 두 줄기의 물줄기가 정자 앞에서 만나나 보지.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넓거든 깊지 마라, 푸르거든 희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 자, 근데 그 표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예쁘면 공부나 잘하지 말던지, 자, 공부를 잘하면 예쁘지나 말던지 만약에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의미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뭐 예쁘면서도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 자, 그러면 똑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 자, 이렇게 옥천산과 용천산에서 내린 이 물이 자, 정자 앞에 펼쳐진 이 물이 자, 넓으면서도 깊고 푸르면서도 희다. 자, 그럼 여기서 나와는 이 표현 자체는 지금 이 내리고 있는 물의 이미지를 표현을 한 건데 자, 여기서 또 너희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은 희다라는 표현이야. 자, 원래 물이라고 하는 것은 투명하기 때문에 색채가 없는데 자, 흰색의 이미지로 표현을 한 거거든. 이와 관련된 부분이 자, 고전 시가에서 주로 등장하는 관습적인 표현이다. 자, 이렇게 흰색이 주는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를 통해서 물의 맑은 속성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어떤 관습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면 될 부분이라고 여러 차례 몇 번에 걸쳐 설명을 했는데 자, 이 작품에서도 자, 이 표현이 등장했으니까 너희가 같이 묶어서 좀 알아두면 되겠지. 자, 이어서 보니까 자, 쌍용이 뒤트는 듯 긴 깁을 재폈는 듯. 자, 뭐뭐하듯 그랬으니까 또 비유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쌍용이 뒤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물줄기가 자, 한 마리의 용, 그다음에 또 한 마리의 용이 이렇게 뒤틀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 거지. 자, 또 하나 긴 깁을 펼쳐놨다라고 했는데 자, 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비단을 얘기하는 거거든. 자, 긴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원관념은 전부 다 자, 쌍용도 그렇고 긴 깁도 그렇고 전부 다 비유적인 표현들인데 자, 이 비유적인 표현의 원관념은 전부 다 이 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쌍용이 뒤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긴 비단을 펼쳐놓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라고 자,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닿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느냐. 자, 어딜 간다고 그렇게 뭐가 그렇게 바빠서 그렇게 달리고 또 따르고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느냐. 자, 이와 관련된 표현인 거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지금 정자 앞에 흐르고 있는 물과 관련된 표현이었다. 자, 이렇게 너희가 받아들이면 될 부분이야. 자, 이어서 보면 자, 무조친 사정은 눈같이 펴졌거든. 자,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앉으락 나리락 모드락 흐트락. 자, 노아를 사이다 두고 울면서 그렇게 따르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무조친이라는 말은 자, 물 따라 정도로 이해를 하면 돼.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나와 있었던 아까 정자 앞에 흐르는 그 물이겠지. 자, 물 따라 펼쳐져 있는 사. 이때 사라고 하는 것이 모래사자거든. 자, 물 따라 펼쳐져 있는 그 모래가 있는데 그 모래가 또 눈같이 펼쳐져 있어. 자, 또다시 비유를 쓴 거겠죠. 여기서 말하는 눈의 원관념은 앞에 있는 모래일 텐데 자, 그러면 그렇게 눈같이 펼쳐져 있고 자, 그 가운데 어지러운 기러기가 자, 기러기가 있나 본데 자, 무엇을 그렇게 어르노라고 자, 앉았다가 내렸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이렇게 노아를 사이에다 두고 노아라고 하는 것은 갈대인데 자, 이 갈대를 사이에다 두고 울면서 그렇게 따르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시냇물가 주변으로 이렇게 모래밭이 있고 자, 그 모래밭 주변으로 갈대가 있고 또 그 갈대꽃 주변에 지금 기러기가 날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건데 뭐 전형적으로 지금 자연 속에서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자, 자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본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읽었었던 내용에서 자, 정자 주변으로 물이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물 주변에 자, 모래가 있고 자, 그러면서 이 갈대를 중심으로 해서 기러기가 날고 있는 모습. 자, 전형적인 자연의 모습이 나타났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좀 더 이어서 보면 자, 넓은 길 바뀌오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꽂은 것은 자, 매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넓은 길 밖에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꽂은 것. 자, 그러면 하늘 아래 두르고 꽂은 것은 자, 포인트는 산이 될 건데 자, 그 산을 얘기하는 과정에 자, 병풍인가 내지는 그림인가 이렇게 표현을 쓴 거야. 산인지 병풍인지 그림인지 아닌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자, 너희가 문맥적으로 봤을 때도 하늘 아래 둘러놓고 꽂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건 산일 텐데 자, 그 산을 꼭 병풍같이 느껴진 거고 꼭 그 모습이 그림처럼 느껴졌다라고 봐야 되겠지 문맥적으로. 자, 그럼 이 둘은 똑같이 다시 비유적인 표현 지금 화자가 바라보는 산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텐데 자, 근데 그 산의 모습이 자, 아래줄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높은 듯 하면서도 낮고 그 다음에 끊어지는 듯 하면서도 이어지고 자, 그러면서 또 숨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머무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이 두 줄 자, 이와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이 산의 모습이 꼭 그렇게 화자의 눈에 보였다는 거지. 자, 높은 듯 보이다가도 낮은 듯 보이고 끊어지는 듯 하다가도 또 이어지는 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두 줄에 걸쳐서 나타나는 뭐뭐하듯 했던 이 표현들은 전부 다 지금 화자가 보는 어떤 산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너희가 받아들이면 될 부분이야. 자, 좀 더 이어서 보면 어지러운 가운데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높은 듯 하면서도 낮고 끊어진 듯 하면서도 이어지니까 좀 어지러워. 자, 여기서 어지럽다는 게 부정적인 표현은 아닐 텐데 자, 그렇게 어지러운 가운데
가운데 자, 이름난 양하면서 이름 있는 척하면서 하늘도 젖티 아니여. 여기서 젖티 아니여라는 말은 자, 저어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저어하다란 말은 두려워하다란 말이야. 그러면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 우뚝 솟아 있는 것이 자, 추월산을 머리로 짚고 자, 그럼 추월산이 가장 우뚝 서 있다는 모습으로 자,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부분인데 자, 추월산이 가장 높게 서 있고 그 주변으로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그다음에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려져 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산의 모습들이 지금 높은 듯 하면서도 낮고 끊어지는 듯 하면서도 이어지고 이렇다는 얘기겠지. 자,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꼭 뒤에 있는 병풍처럼 느껴진 거고 내지는 화자가 볼 때 그 모습이 꼭 그림처럼 표현된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산의 모습들이 자, 꼭 이렇게 그림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 이렇게 병풍처럼 느껴지기도 하다. 자, 이렇게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될 부분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었던 부분의 중간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자, 면왕정 앞으로 시냇물이 흐르고 자, 그 다음에 기러기들이 날고 있고 자, 멀리는 산들이 이렇게 뭔가 병풍이나 그림처럼 보이고 자, 이렇게 면왕정에서 바라본 그런 아름다운 경치 자, 그걸 차례대로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가장 중요한 표현수사법은 자, 너희들이 보고 있지만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것도 있고 자,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자,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지금 구체화시키고 있다. 자, 이렇게 너희들이 잡으면 될 부분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시험에서 출제했었던 뭐 수능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출제했었던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읽었었던 부분까지가 초점이 된 부분들은 별로 없고 자, 우리가 지금부터 읽어야 될 이 부분들이 자, 시험에 초점이 돼서 많이 출제가 됐어. 자, 그러니까 특히나 이 지금부터 읽어내는 이 부분에 관련된 것들은 조금 더 너희들이 집중을 좀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자, 지금부터는 면왕정에서 느끼는 이 자연 속에서의 사계절에 관련된 언급이 나와. 자,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봄이고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여름인지 이 계절과 관련된 부분들 너희가 구획 정리를 잘 해야 되고 자, 그것이 어떤 계절이다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들이 있는데 자, 그 시어들을 중심으로 자, 우리가 이 계절을 잘 판단해야 돼. 자, 봄과 관련된 부부터 한번 읽어보면 자, 흰구름 부인 연하 푸르라니 살람이라 자, 천한 만학을 제 집으로 삼아두고 자, 나며 들며 이래도 구는지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흰 구름이 떠 있고 뿌연 연하 자, 연하라고 하는 것은 안개와 노을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그 중에서 푸른 것이 살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살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지랑이를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근데 아지랑이는 너희 다 알다시피 자, 이 봄과 관련된 것이니까 자, 이 계절이 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다. 이렇게 너희들이 판단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서 밑에 보면 천한만화 자, 천개의 바위와 그 다음에 만개의 골짜기 자, 이런 뜻인데 자, 이런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에 제 집으로 삼아두고 자, 나며 들면서 들고 나면서 이래를 구는지고 자, 이래를 군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아양을 부린다 내지는 애교를 부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자, 이 주체가 자, 안개와 노을 그 다음에 아지랑이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계속 주체가 똑같은데 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장공으로 떠나가기도 하고 광야로 건너가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푸르기도 하고 붉기도 하고 옅어지기도 하고 짙어지기도 하고 자, 이러면서 사양과 섞어지요. 사양이라고 하는 것은 석양인데 이 석양과 섞여서 자, 새우조차 뿌리고 있다. 자, 새우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잘 알다시피 가랑비 자, 봄비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또 한 번 이 새우라고 하는 이 시어가 지금 봄이라고 하는 계절을 알려주는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부분까지 우리가 보면 뭐 안개와 노을 그리고 아지랑이가 어지럽게 피어오르고 자, 봄 기운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 자, 거기에 가랑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까지를 포함해서 묘사하는 부분인데 자, 면왕정에서 바라본 어떤 봄의 경치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끊어서 이 부분까지가 자, 봄과 관련된 부분이었어. 자, 이어서 자, 여름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자, 남여를 베어 타고 자, 소랄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할 적에 자, 녹양에 오는 황행 교태겨워 하는구나 이렇게 돼 있어. 자, 근데 이 남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적화자가 어떠한 인물인지 그 다음에 신분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 자, 남여라고 하는 것은 뚜껑이 없는 가마 자, 이걸 가마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이 남여라고 하는 가마는 아무나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마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화자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어야. 자, 근데 남여를 타고 자,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해보니 자, 녹양에 자, 녹양이라고 하는 건 푸른 버드나무인데 자, 푸른 버드나무에서 오는 황행 자, 황행이라고 하는 것은 꾀꼬리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이 꾀꼬리가 또 교태겨워한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뭐 아양 부린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전에 말했지만 애교를 부린다 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부분인데 자, 지금 푸른 버드나무에서 꾀꼬리가 애교를 부리는 모습처럼 느껴진 거지. 자, 그러면 이어서 나못에 잦아지어 녹음이 얼릴 적에 백척난간의 긴 조울음을 내어 펴니 자, 마지막 구절이 다음 단의 초에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수면 양풍이야 그칠 줄을 모르는
하는가 이렇게 돼 있어. 자, 나무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고, 자, 새는 사이를 얘기하는 거야. 자, 나무 사이가 잦아지어 우거져서, 자, 녹음이 얼릴 적에, 자, 녹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잘 알다시피 푸르름이니까, 자, 우리가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로 받아들이면 되겠지. 자, 근데 그 여름이 얼릴 적에, 녹음이 얼릴 적에, 자, 백척난간의 긴 조울음을 표현했대. 그러면 난간에서 화자가 잠이 들었나 보지? 자, 그랬더니 마지막에 수면 양풍이야 그칠 줄을 모른다. 자, 우리가 물 위로 불어오는 바람인 거니까 아주 시원한 바람이겠지. 그 시원한 바람이 그칠 줄 모르고 불어온다 이 말인 거야. 뭐 나뭇잎이 우거지고, 자, 그늘진 그런 면왕정에서 잠이 들었는데 시냇물에서 그 시냇물을 거쳐오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야. 뭐 지금처럼 이렇게 더운 여름에 너희가 잘 공감하겠지만, 자, 이렇게 더운 여름에 시원한 바람만큼 반가운 게 없잖아. 자, 이렇게 면왕정에서 즐기는 어떤 여름, 자, 그와 관련된 부분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 이렇게 너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었던 이 계절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자, 봄이라고 하는 것은 살람이라고 하는 단어나 새우라고 하는 어떤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를 통해서 우리가 봄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방 봤던 여름은, 자, 녹음이라고 하는 푸르름,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름을 알 수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순서상 가을이 되겠지. 자, 가을 부분을 읽어볼 건데, 자, 진설이 빠진 후에 산빛이 금소로다. 자, 황후는 또 어찌 만경에 펼쳐져 있느냐. 어족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불고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진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자, 된설이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이 부분이 너희가 잘 알다시피 계절감을 나타내는, 자,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 자, 설이가 1차적으로 우리가 가을이라는 계절감을 나타낼 때 쓰일 때가 많거든. 자, 그래서 진설이가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래. 자, 근데 금수라고 하는 것은, 자, 원래 의미는 비단인데, 자, 그러면 산의 모습을 비단에다가 빗댄 걸 거야. 자, 그러면 가을과 산빛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단풍 든 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겠지. 자, 그리고 또 보니까 황후는 또 어찌하여 만경에 펼쳐져 있냐라고 했는데, 자, 이 황혼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 시가에서 크게 두 가지 중 하나로 쓰여. 자, 우리가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과 연관지어서 쓰일 때는, 자, 누렇게 익은 곡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어떨 때 쓰이냐면, 주로 부정적인 상황이나 안 좋은 상황에서 황혼이 쓰일 때는 뭔가 불길한 징조라든가 좀 좋지 못한 징조, 자,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도 황혼이라고 하는 시어가 쓰여. 자, 그것은 우리가 문맥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될 거야. 자, 근데 황혼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자체가, 자, 일단은 황이라고 하는 색채가 주는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불길하거나 내지는 좀 좋지 못한 징조를 쓸 때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가을과 관련지어서 쓸 때는, 자, 너희가 머릿속에 금방 연상할 수 있는 것처럼, 자, 들판에 익은 누렇게 익은 곡식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가을과 관련지어서 나온 황혼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 자, 황혼은 또 어찌 이렇게 만경, 자, 넓은 들에 펼쳐져 있느냐. 자, 그러면서 어족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불고 있다. 자, 달을 따라 어적이 불고 있다. 흥에 겨워서 불고 있다는데, 자, 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부들이 부는 피리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이 피리 소리가 흥겨운 소리거든. 자, 그러면 그와 관련지어서 보면, 자, 지금 색채적인 이미지니까 지금 뭐 황혼도 그렇고, 자, 금수라고 하는 이 부분도 시각적인 것. 자, 그러면 색채 말고 시각적으로 할게. 자, 그러면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준 부분이고, 지금 요 부분은, 자, 어적이라고 하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준 부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과 관련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고, 지금 어떤 단풍 든 산의 모습을 비단으로 빗대고, 그 다음에 누렇게 익은 곡식, 그와 관련한, 자, 어적의 흥겨움을 나타내는 거니까, 자, 너희가 전체적으로 가을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익히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겨울 부분을 볼 텐데, 자, 초목이 다진 후에 강산이 매몰컨을, 자, 조물이 헌사하여 빙설로 꾸며내니 경공요대와 옥해은산이 안저에 벌려져 있구나. 건곤도 가하말샤 간대마다 경이롭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초목이 다 지고, 자, 그럼 초목이 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풀과 나무들이 졌다는 얘기인 거니까, 자, 문맥적으로는 겨울을 얘기할 텐데, 자, 강산이 매몰돼 있대. 자, 그럼 강산이 묻혔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연상될 수 있는 것은, 자, 눈에 덮여 있는 자연의 모습,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지. 자, 밑에 보니까 조물이 헌사하다. 자, 이 헌사하다라는 말 자체가, 자, 뜻풀이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주냐, 뭐 야단스럽다 이렇게 주거든. 자, 근데 이렇게 야단스럽다고 주더라도 너희가 문맥적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잖아. 자, 조물이 헌사하다라는 말이 나올 때, 이때 헌사하다는 그냥 대체적으로 어떻게 단어를 너희들 머릿속에 의미로 잡으면 되냐면, 자, 대단하다, 이 정도로 너희들이 머릿속에 의미를 잡으면 돼. 자, 그러면 조물주가 대단해서, 자, 빙설로, 자, 그럼 너희가 눈으로 봐도 잘 알겠지만 빙설이라고 하는 건 얼음빙자와 눈설자니까, 자, 이것이 겨울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조물주가 대단해서, 자, 얼음과 눈으로 꾸며내니, 자, 경궁요대와 옥해은산, 자, 이것은
구체적인 의미는 너희가 몰라도 되고, 자, 여기에 이 단어들을 너희가 어떻게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자, 눈 덮인 자연이다. 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눈 덮인 자연이 앉아 눈앞에 펼쳐져 있구나. 이런 말로 보면 되지. 자, 그러니까 조물주가 그렇게 대단하게 만들어낸 것처럼, 자, 눈 덮인 자연의 모습이 조물주가 얼음과 눈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처럼 느껴진 거고, 그것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니까 건건도 가하마시아. 건건이라고 하는 것은 잘 나오는 시어니까 꼭 알아둬야 돼. 자, 온 천지를 얘기하는 거거든. 자, 온 천지가 가함하다. 자, 우리 EBS 뜻풀이도 나오지만 가함하다라고 하는 건 풍성하다 이미지야.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의 눈 덮인 자연의 모습을 보니까, 자, 그 모습이 굉장히 온 천지가 풍성해 보인 거고, 자, 그다음에 간대마다 경이로다라고 돼 있어. 자, 이거는 해석이 뭐 어떤 해석에서 우리가 본다면 경이롭다 정도로 해석해도 되고, 또 하나는 자, 경이다라는 말이니까 경이 풍경을 얘기하는 거니까 간대마다 이렇게 볼만한 풍경이구나, 대단한 풍경이구나. 자, 이렇게 해석해도 될 부분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자, 본사와 관련해서 자, 두 번째 큰 파트인 면왕정에서 바라본 사계절에 관련된 것들을 자, 우리가 지금 봤는데, 자, 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우리가 살람이라는 단어나 새우를 통해서 봄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름은 녹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가을은 서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겨울은 이 빙서를 통해서 우리가 자,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는데, 자, 공통적인 건 면왕정에서 바라본, 면왕정에서 느끼는 사계절의 아름다움.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를 본사 부분으로 보고, 이제 이유 부분을 남아있는 부분이 결사 부분이라고 보는데, 자, 이 결사 부분도 시험 문제 출제를 잘하는 부분이니까 잘 머릿속에 담으면서 봐야 해. 자, 한번 읽어보면, 자,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이 없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속세를 나타내는 말이야. 원래 인세지간의 줄임말인데, 자, 속세를 나타내는 말이야. 자, 속세를 떠나와도, 자, 내 몸이 겨를이 없다. 자, 뭐 할 겨를이 없다라는 말 자체는 시간이 없다라는 말이잖아. 자, 그러면 뭐 바쁘다라는 얘긴데, 자, 여기가 지금 속세를 떠나와도 내가 지금 이 자연 속에 면왕정에 있지만, 내 몸이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한가한 게 아니라 굉장히 바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자, 근데 그 바쁜 이유를 지금부터 열거를 쭉 하는데, 자, 이것도 보려고 하고 저것도 들으려고 하고 바람도 쐬려고 하고 달도 맞으려고 하고, 자, 밤도 주우려고 하고 고기도 낚으려고 하고 시비도 닫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떨어진 꽃도 쓰려고 하는 거야. 자, 이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정신없이 바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내 몸이 겨를이 없다라고 말했었던 이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어서 보면, 자, 아침이 나쁘거니 나조이라 스랄소냐라는 말은, 자, 아침이 부족하니, 자, 나쁘거니라는 부족하니 정도로 보면 돼. 자, 부족하니, 자, 나조히라 스랄수냐. 자, 스라다란 말은 싫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저녁이 됐다고 그것이 싫겠느냐라는 말이야. 자, 그러면 싫지 않다라는 말이겠지. 자, 그러면 뭐 아침이건 저녁이건 간에,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싫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서리적 표현이 쓰인 것이고, 자, 오늘이 부족한데, 자, 부족하다는 건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겠지. 아까 겨를이 없다는 얘기가 했으니까. 자, 오늘이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일이라고 유여하랴. 자, 유여라는 말을 뒤집어서 봐보면 여유지. 내일이라고 여유가 있겠느냐라는 말은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또다시 서리적 표현이 쓰인 거야. 자, 그러면 자연 속에서, 자, 이러한 것들을 한다고 너무 시간이 없고 겨를이 없다. 자연을 만끽한다고 너무 시간이 없다라는 말이 되겠지. 자, 이 산에도 앉아보고 저 매도, 저 산도 걸어보니, 자, 벌로한 마음에 버릴 일이 아주 없다. 자, 근데 이 표현을 너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야. 자, 벌로한 마음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자, 번거로운 마음이거든? 자, 그러면 번거로운 마음이라는 단어, 이 워딩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좀 부정적이잖아.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앞뒤 문맥이 하나도 안 맞아. 자, 그러면 여기서 번거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너희가 문맥적 흐름에 맞춰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자, 자연을 즐기는 마음, 이렇게 봐야 되겠지. 이 자연을 즐기는 마음이 지금 버릴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지금 내가 이 공간 속에서 느끼는 것들이 버릴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 이것도 하려고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 몸이 겨를이 없고 지금 너무나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겠지. 자, 그래서 워딩이 주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이미지로 부정적으로 해석해버리게 되면 전체적인 문맥에 안 맞아지는 그런 결과가 생겨.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벌로한 마음이라는 표현은 흐름에 맞춰서 의미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이 단어가 주는 어떤 의미만을 가지고서, 단어가 주는 뉘앙스만을 가지고 너희가 부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부분이야. 자, 그래서 이어서 마무리를 좀 해보면, 자, 쉴 사이가 없는데, 자, 길이나 전하리라 라는 말은 내가 이렇게 쉴 시간도 없는데 길을 전할 수 있겠니? 라는 말이거든. 자,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건, 자,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면왕정으로 오는 길이겠지. 이 오는 길을 내가 전할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쉴 사이 없이 자연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면왕정으로 올 수 있는 이런 길, 자, 이런 것들을 전할 시간도 없다. 자, 다만 청려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냥 지팡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 지팡이가 다 무디어 간다. 자, 그러면 내가 쉴 사이도 없어 길을 전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지금 지팡이가 무디어가는 이 표현을 통해서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지팡이가 무뎌질 정도로 많이 다녔다는 얘기인 거고, 자, 그만큼 자신이 바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로 오는 길을 전할 시간이 없다라는 말이야.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자연을 만끽하기에 너무 정신이 없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어서 보면 술이 익었거니 벗이라 없을 소냐. 자, 그럼 술이 익었는데 벗이 없겠니? 라는 말이잖아. 자, 그러면 있다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자, 근데 여기 지금 술이 등장했는데, 자, 우리가 고전시가 작품을 정리하면서 여러 차례 술과 관련된 표현들을 봤어. 자, 그때 내가 그때마다 너희들한테 뭐라고 정리했냐면, 자, 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작품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크게 둘 중 하나에서 쓰인다. 풍요와 관련지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면, 자, 마음속에 어떤 시름이 있고 그 시름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쓴다. 이렇게 두 가지 중 하나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었는데, 자, 지금 우리가 문맥적으로 쭉 흐름에 따라서 읽어왔지만 지금 이 작품에서는 시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고, 자, 정반대로 지금 자연 속에서 그 자연을 만끽하면서 즐기고 있는 상황이거든. 자, 그럼 여기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자, 풍요와 관련된 모습으로 해석을 해야 할 거야. 자, 그럼 술이 익었고, 자, 벗이 없겠느냐? 벗이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자, 불레며. 자, 불레며라고 하는 것은 부르고, 자,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가 되겠지. 노래도 부르고, 자, 타고. 자, 타다라는 얘기는 악기를 타다는 얘기야. 자, 혀다라는 얘기도 켜다인데 원래 악기를 켜는 거지. 자, 노래도 부르고 악기를 타고 켜고, 그 다음에 이하며라는 말은 흔들며라는 말이니까, 자, 그러면 춤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전형적으로 너희가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음주 가물을 즐기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럼 이와 관련돼서는 당연히, 자, 풍요와 관련지어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겠지. 자, 그렇게 하며 온 가지 소리로 취흥을 배하거니, 배하거니라는 말은 재촉하거니라는 말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취흥을 재촉하고 있는데, 자,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으시라. 이 말은 근심이라고 해서 있을 수 있고 시름이 붙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거든. 그러면 근심이 있을 수 없고 시름이 붙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자, 서리적 표현이 쓰인 것이라고 너희들이 판단하면 되겠지. 자,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확인했지만 근심도 있을 수 없고 시름도 있을 수 없다는 얘기인 거야. 자, 화자는, 자, 누웠다가 앉았다가 구부렸다가 젖혔다가 읊었다가, 뭐 시를 읊는 것처럼 읊었다가, 자, 파라마락이라는 말은, 자, 휘파람을 분다는 얘기거든. 자, 휘파람도 불었다가, 자, 이렇게 노예로 놀거니. 자, 노예로라는 말은 실컷 마음 놓고 이런 말이거든. 자, 이렇게 눕고 앉고 구부리고 젖히고 읊고 휘파람 불면서, 자, 실컷 마음 놓고 놀았으니, 자, 천지도 넓고 넓고 일월도 한가하다. 자, 천지가 넓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 세월도 이렇게 한가롭게 느껴진다. 자,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야. 자, 희왕을 모르러니 이적이야 기로고야. 자, 신선이 어떻던지 이 몸이야 기로고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희왕이라고 하는 것은 태평성대. 자, 너희가 고전시가를 보면서 많이 보겠지만 태평성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태평성대를 모르러니, 자, 나는 태평성대에 살아보지 않아서 그걸 잘 모르지만, 자, 이적이야. 자, 이때야 라는 말이거든. 자, 그러면 지금이 꼭 뭐처럼 느껴지냐면 태평성대처럼 느껴진다. 이적이야 기로고야 라는 말은 지금 이때가 꼭, 자, 그때 태평성대처럼 느껴진다. 자, 이런 말이고, 자, 같은 맥락으로 아래쪽으로 해석하면, 자, 신선이 어떻던지, 자, 신선이 어떤 삶을 사는지 나는 알 수가 없지만, 자, 이 몸이야. 자, 그럼 여기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게 문맥적으로 화자를 나타내는 말이겠지. 자,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자, 기로고야 라는 말은 내가 꼭 신선처럼 살고 있구나.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종합하면 내가 태평성대 속에서 신선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 거겠지. 자, 자연 속에서 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 만족스럽고 즐겁고, 자, 그리고 흥겹고, 자, 풍류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꼭 태평성대 속에서 신선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야. 자, 마무리를 해보면, 강산풍을 거느리고 내 백년 다 누리면 악양루상의 이태백이 살아오다 호탕 정해야 이에서 더할 소냐. 이 몸이 이런 굼도 역군은 이셨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강산풍월이라고 하는 자연이겠지. 이 자연을 내가 거느리면서, 자, 내 삶을 다 누리면, 자, 여기서 해석하는 이 부분이 조금 너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인데, 자, 악양루상의 이태백이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자, 호탕한 마음이 이보다 더하겠느냐라는 말이거든. 자, 지금 금방 내가 설명했지만 이건 지금 뭐 하는 문장이냐면 비교를 하는 문장이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강산풍어를 다 누리고 백년을 누리는 거지. 자, 이것과 악양루상의 이태백이 살아 돌아오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지금 이태백이 살아 돌아오는 것보다 내가 강산풍어를 거느리고 백년을 누리는 것이 더 호탕한 마음이 든다. 자, 이보다 더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거든. 자, 그러니까 지금 비교하는 문장 중에서 비교 우위는 지금 여기서 강산풍어를 거느리고 내가 백년을 다 누리는 것이 이태백이 살아 돌아오는 것보다 더 좋다라는 말이겠지. 자,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해석만 너희가 조금 더 신경 써두면 되고, 자, 마지막에, 자, 우리가 강호사시가를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봤던 구절이 또 나와. 자, 이 몸이
몸이 이런 곰도 역군은 이셨다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한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자,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화자가 될 것이고, 자, 화자인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또한 임금님의 은혜다라는 말이야. 자, 임금님 옆에 있을 때도 임금에 대한 충을 다해야 되긴 하지만, 임금에게 벗어나 지금 자연 속에 있는 것도, 자, 내가 이렇게 자연 속에서 풍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또한 임금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유교적인 면에서 충의 사상을 읊으면서 작품을 마무리하는 거야. 자, 이렇게 너희가 정리하면 될 부분인데, 자, 우리가 정문을 지금 쭉 긴 시간을 통해서 봤지만 작품의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지진 않았을 거야. 자, 화자는 지금 자연 속에 있는 거고, 자연 속에서 풍요를 느끼면서 아주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거거든. 뭐 내가 늘 너희들한테 강조했던 거지만, 고전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어떤 내용적인 면에서는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고 뻔한 내용들이 많다고 했고, 자, 우리가 자연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담고 있는 작품들을 우리 이전에도 봤지만, 자, 이 작품 역시도 작품의 길이는 길었지만 실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작품이었어.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연과 동화된 어떤 화자의 모습,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 자, 이와 관련해서 너희가 작품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읽었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 정리를 좀 해보면, 자, 표면적인 화자 나가 마지막에 등장을 했어. 자, 강산풍어를 거느리고 내 백년을 다 누리면 하면서, 자, 나가 등장을 했는데, 자, 이 화자에게 주어진 상황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면왕정에 있는 거겠지.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면왕정은 단순한 정자가 아니라 자연으로 봐도 무방해. 자, 자연 속에 있다라고 봐도 되겠지. 자, 면왕정에 있다나 자연 속에 있다.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될 텐데,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화자가 느꼈던 정서와 태도. 자, 이걸 정리해보면 당연히 그 삶에 대해서 만족을 했고, 자, 이렇게 만족스럽다 보니까 당연히 삶에 대해서 흥겨움이 있었겠지. 자,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종합을 하자면 자연 속에서 풍요를 누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자, 마지막에 이렇게 풍요를 누리면서 자연 속에 살아가는 것도 임금님의 은혜다라고 했으니까 그 임금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 자, 그러면 이 상황 정보와 반응에 대한 정보를 묶어서 우리가 주제를 만들어 본다면, 자, 뻔한 주제일 텐데 자연 속에서 느끼는 풍요적인 삶. 자, 이것과 이렇게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임금에 대한 감사,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자, 이렇게 정리한다면 주제를 잘 정리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 주제를 드러내는 표현상의 특징. 자, 이건 몇 가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자, 표현상의 특징에서 우리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많았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태평성대와 신선을 얘기하면서, 자, 대꾸와 관련된 표현도 등장을 했고, 자,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맥락에서 본다면 반복 구조라고도 볼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반복된 표현에서, 자, 서리적인 표현도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됐어.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이 작품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대체적인 어떤 가사에 보면, 자, 이런 표현법들이 다수 등장을 하니까, 자, 그런 맥락에서 이 표현법은 좀 익혀둘 필요가 있고, 자, 근데 이 작품의 특징으로 우리가 정리해둘 만한 것이 있는데, 자, 시상전개 방식이, 자, 우리가 본사를 시작할 때 초반에는 정자 앞에 흐르는 물, 그 다음에 정자 뒤편으로 병풍처럼 서 있는, 그림처럼 서 있는 그 산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 그 부분은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정리를 한 거야. 자,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지금 이 주변으로 보이는 자연물을 설명을 한 건데,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같이 봤지만 면왕정을 중심으로 거기서 봄과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도 지금 정리를 한 부분이 있었거든. 자,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시상전개. 자, 이 부분도 같이 드러난 거야. 자, 그러면 이 작품은, 자, 시상전개 과정에서 시상전개 방식이 하나의 일관된 방식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 자, 본사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후에 드러나는 본사 부분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 이렇게 시상전개 방식이 바뀌어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이 부분은 너희가 같이 정리를 잘 해둬야 될 부분이야.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이 복의 필요성을 판단해보는 시간인데, 자, 오늘도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너희가 먼저 정보를 얻고 봤다면 작품의 독해가 어땠을까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 복의 필요성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자, 일단 모의고사에 출제했던 보기 하나를 가져왔는데 읽어보면, 자, 면왕정가는 작가 송순이, 자, 오랫동안의 관직 생활을 벌이고 고향인 담양에 내려와 제월봉 아래 정자를 짓고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과 풍요 생활을 읊은 가사 작품이다. 자, 이 작품에는, 자, 면왕정 주위의 아름다운 풍경을 중심으로 한 풍요 생활과, 자, 취향에 젖어서, 자, 태평성대를 노래하며 자연 속에 묻혀 지내는 호탕한 정의가 나타나 있다. 자, 또한 유학자로서 임금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격해하는 유교적 충의 사상이, 자, 드러나 있다. 자, 그러면 너희가 지금 봐서 알겠지만 면왕정 주위의 아름다운 풍경. 자, 일단은 정자를 지었다고 했는데 그 정자가 면왕정일 것이고 그 면왕정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풍경.
자, 이것을 중심으로 풍류 생활을 지금 드러냈다라고 했거든. 그 속에서 호탕한 정의를 드러냈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게끔 임금에 그렇게 해준 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유교적인 충의 사상을 보였다. 자, 그럼 너희가 지금 봐서 알겠지만 이 정보는 상황에 대한 정보고, 자, 그다음에 이러한 정보들은 전부 다 지금 뭐와 관련된 거냐면 반응에 대한 정보야. 자, 근데 우리가 금방도 정리하고 왔지만 이 상황에 대한 정보와 반응에 대한 정보가 묶였을 때는 주제와 관련된 거거든. 자, 그러면 너희가 지금 확인했다시피 이 모의고사에서 출제했던 보기는 이 작품 전체의 주제를 알려준 보기였다는 거지. 자, 그러면 너희가 주제를 알고 작품을 보는 것과 주제를 모르고 작품을 보는 것은 자, 독해의 효율적인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너희들한테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너희가 느낄 건데, 이 보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 정보를 담지 않아. 자, 출제자가 문제를 위해서 정확한 기준을 담기 위해 보기를 주지만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잘 활용하면 작품을 생소한 작품을 독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서들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런 측면에서 자, 오늘도 상황 정보, 반응 정보 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주제를 알려준 정보들이었고 그 주제를 알고 작품을 본다면 훨씬 더 수월했을 거라고 하는 것. 자, 그걸 또 한번 너희가 이 보기를 통해서 느껴봤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해서 보기도 마무리 짓고 이 작품 전체도 마무리 짓는데, 자, 우리가 올해 이 작품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자, 고전시가 한 작품 한 작품을 정리했는데 올해 이 작품으로서는 우리가 본 오늘 작품이 마지막 작품이 될 거야. 자, 그래서 고전시가로서는 마지막 작품이 될 거고 아직 남아있는 6작품의 현대시 작품이 있어서 그 현대시 작품을 이제 중점적으로 정리를 할 건데,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순서상으로 자, 우리가 또 현대시 한 작품을 봐야 돼. 자, 근데 실전 모의고사 3회에 보면 자, 윤동주 시인의 또 다른 고향이라는 작품이 있어. 자, 그 작품을 중심으로 또 정리를 해볼 테니까 너희가 먼저 작품을 보고 이렇게 정리해보는 연습을 하고 나서 또 나와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볼게. 자, 오늘도 공부한다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